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3회 그림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1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니까는요. 어르신이 집안에 있어요. 근데 아들이 큰 자물통으로 잠갔어요. 예. 이거는 뭐죠? 예. 신체적 학대가죠.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감금하거나 거주지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게 선생님 여기에서 신체적 학대랑 방임하고 선생님들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딱 선을 그어주셔야지 돼. 신체적 학대는 뭐냐면 감금한다. 출입을 통제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는 외출시키지 않는다. 요 정도 수준이고요. 약하죠. 그 다음에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적 학대는요. 그 다음에 신체에 위험한 행위로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신체적 학대에서는요. 19년대 또 새로 들은 내용이 뭐냐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가스, 난방, 전기, 수도, 식사, 음료 등을 단절시킨다. 그래서 생명에 위협이 오게 하는 거죠. 선생님 여기에서 단절시킨다 이러면은 뭐냐면 선생님 신체적 학대로 가셔야지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치료 및 필요한 약물을 단절시킨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넘어졌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가죠? 이건 방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치료를 못하도록 방문간호사가 오겠다는데도 올 필요 없다고 막아요. 있죠?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되냐면 욕창이 심한데 방문간호사가 와서 좀 치료를 해드려야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못하게 단절시켜. 이게 의료인의 이 접촉을 단절시켜. 이거는 어디로 가셔야지 돼요? 신체적 학대로 가야지 돼요. 선생님 신체적 학대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생명이 좀 약간 위협이 있는 정도까지 가면 이건 신체적 학대로 가셔야지 돼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킨다. 불필요한 약물. 이거는 어디로 가요? 신체적 학대야. 필요가 없는데 약을 줘요. 이건 대표적인 게 수면제겠죠.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또 구별해야지 되는 게 불충분한 약물을 복용시킨다. 불충분한 약물. 이거는 뭐 어디로 가요? 방임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약을 잡수셔야지 되는데 한 번만 드시게 하는 거야. 이거는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임. 근데 불필요한 약을 줘. 필요 없는데 약을 줘요. 이런 거는 신체적 학대로 가죠.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에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을까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시킨다. 예.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라는 건 노인이 원치 않는 노동행위를 시킨다. 이건 신체적 학대로 가죠. 여기에서 선생님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자면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로 가요? 경제적 학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 학대.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도 딱 구분을 지셔야지 돼. 노인이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시킨다. 이러면 신체적 학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면 경제적 학대. 아셨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뭐예요? 4번 신체적 학대죠. 자,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가진단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선생님이 팔렘검사라고 해요. 이건 팔렘검사. 그래서 양손을 갖다가 손등을 갖다 이렇게 대고 여기를 90도로 꺾어요. 그래서 1분 이상 이렇게 있을 때 아무런 통증이 없으면 괜찮은데요. 여기 손목에 통증이 있다. 이러면 수근간 증후군을 의심해야죠. 있죠. 그래서 수근간 증후군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뭐예요? 3번. 그래서
이 수근관 증후군, 예전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는데 이번 책에는 손목 통증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을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한다. 밤에 통증이 악화되고 손을 이렇게 털게 되면 저림이나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아셨죠? 예. 자, 3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는 뭐냐면 단추 있는 옷을 입힌대요.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옷 입힌다. 건법 분립에서 입히니까 뭐야? 분립. 있죠. 불편한 쪽. 예. 그래서 불편한 쪽이 왼쪽이니까 어떻게 돼요? 왼팔을 집어넣고 또 건강한 팔에는 항상 수액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옷을 입힐 때 건강한 팔을 입힐 때는 어떻게 돼요? 수액병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팔을 통과시켜야죠. 예, 그래서 뭐야? 한 번의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4번. 협조를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그래서 침대 아래로 내려온 어르신을 갖다가 침대 위로 올라갈 때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래요. 그러면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침상 양편에 마주 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 어깨와 등 밑을, 그 다음에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뭐죠? 2번이죠, 선생님. 2번. 자, 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해서 선생님 항상 공식화 되어 있죠. 편마비 대상자한테 휠체어, 이동변기, 지팡이 항상 어느 쪽에 둔다? 건강한 쪽에 둔다. 건강한 쪽에 둔다. 있죠. 그래서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놓고 항상 잠금장치를 잠근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뭐예요? 1번. 그렇죠. 자, 6번. 다음 그림 중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30도 구부려지는 자세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지팡이 길이를 좀 보자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 손잡이가 대상자의 어디 높이요? 둔부. 그렇죠. 지팡이는 항상 둔부 높이.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30도 그리고 옆으로 살짝 옆으로 이렇게 놔야지 되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뭐예요? 1번. 예, 1번이죠, 선생님. 자, 2번 그림은 선생님 왜 틀렸냐면은요. 왼쪽이 편마비인데 왼손에 지팡이를 잡고 계셔요. 있죠. 예. 그래서 3번은 오른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잡았는데 뭐냐면 옆 15cm를 안 했죠. 있죠. 바짝 붙여놨어요. 있죠. 4번, 5번은 45도라서 틀린 거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있죠. 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요. 자,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보조할 경우와 뒤에서 보조할 경우가 두 가지가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옆에서 보조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지지해 준다 있죠. 옆에서 보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불편한 쪽에서. 그 다음에 뒤에서 보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대상자의 뒤쪽에서 허리와 어깨 부위를 지지해 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7번의 그림을 보면은요. 1번 요양보호사 어르신의 어느 쪽에 섰죠? 네, 오른쪽 불편한 쪽에 섰죠. 어깨를 잡으셨네요. 있죠? 자, 2번은 요양보호사가 어느 쪽에 섰죠? 네, 왼쪽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왼쪽 건강한 쪽에 서 있죠.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겨드랑이에다 손 집어넣고서는 뒤에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4번은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죠. 5번도 가로막고 있네요. 있죠. 앞뒤를. 그래서 7번의 답은 뭐예요? 1번. 있죠. 자, 8번. 다음 중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요. 가장 먼저 어떻게 돼요? 안전핀을 뽑는다. 이렇게 가죠. 안전핀을 뽑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뭐예요? 네, 4번. 자, 9번이요. 다음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으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해서요. 이게 양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양동이 그림은 뭐냐면 손세탁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양동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손세탁만 가능하다. 세탁기 사용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약 30도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중성 이렇게 써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뭐냐면 30도의 물로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약하게 손세탁 있죠. 약하게 손세탁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9번의 답은 뭐예요? 4번. 물의 온도는 30도로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약하게 손세탁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 중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에 대한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자동심장 충격기는요.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고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어도 있잖아요. 자가호흡이 없어도 심장은 잠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호흡 본인이 호흡이 멈춰도 인공호흡기계로 해가지고 대신 기계가 호흡을 해주고 본인 심장은 뛰면은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시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일단은 전원을 갖다가 켜야 돼요. 있죠? 전원을 자동심장 충격기 전원을 켠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패드를 갖다가 부착을 하게 돼요. 있죠? 두 번째는 패드를 부착하는데 패드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심장이 어느 쪽에 있죠?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 근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다가 아래 부위에다가 놓고요.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 쇄골 밑에다가 딱 붙여놔요. 네, 그래서 이게 패드를 붙여요. 패드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리듬을 분석해야죠, 선생님. 심장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환자를 접촉하지 마십시오.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오렌지 버튼을 눌러 충격을 가하십시오.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로 뭐냐면 자동심장 충격기 전원을 켠다. 패드를 부착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자, 심장 리듬은 몇 분마다요?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세동을 시행을 하는데 제세동 시행할 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물러나세요. 환자로부터 물러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그래서 10번의 답은요. 4번.
네.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